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직업은 약사이고 원래는 결혼 생각 없이 일이나 하고 취미 생활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뒤늦게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가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벽하다 생각했던 그 남자. 이 남자를 만나려고 내가 여태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남편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허울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유로 저는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 기간에 이혼을 했으니까요. 제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하도 일만 하고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늘 성하셨어요. 제가 직업도 좋고 인물도 좋은 편인데 왜 남자를 못 만나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야. 내 친구들 중에 결혼해서 진짜 마지못해 사는 친구들도 많아. 솔직히 그거 보면서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 싶더라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은 안 보이고? 물론 그런 애들도 많지. 하지만 뭐랄까, 나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잘 맞는 사람 같지가 않아.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잖아. 그렇게 한 사람만 평생 본다는 거 나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아. 에휴. 저는 확고하게 저의 의사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제가 결혼도 하고 예쁜 아기도 낳아서 단란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가는 운동센터에서 만난 분인데 사람이 너무 점잖고 괜찮다며 그분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아직 미혼이라며 저보고 한 번만 선을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피해 다니다가 엄마가 선이라도 한번 보고 나서 거절해도 하라고 그러셔서 마지못해 선을 보러 갔습니다. 적당히 밥 한 끼 먹고 시간 때우다가 집에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소개팅 자리에 나타난 그 남자,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나이는 39이고 직업도 좋은데 결혼 안 했다길래 저처럼 결혼 생각이 없는데 떠밀려서 억지로 나왔다던가 아니면 정말 결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별로인 남자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키도 크고 어깨도 다부진 데다 인물도 너무 좋은 남자가 제 앞에 서는 거예요. 저보고 일찍 오셨네요 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외모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이름은 김태훈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약간 얼떨떨한 기분으로 제 이름과 함께 간단한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선을 봤는데 대화를 할수록 이 남자 꽤 괜찮은 거예요. 목소리도 좋은데다 매너도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고 남자다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좀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왜 아직도 혼자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남자면 주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혹시 이 남자 한번 갔다 온 남자인가? 아니면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술도 한잔 하기로 했는데요. 솔직한 성격의 저는 그냥 대놓고 물어봤죠. 저기 태훈 씨, 이런 말 실례겠지만 왜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제 말에 태훈 씨도 웃으며 말하더군요. 경훈 씨도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저야 결혼 생각이 없어서. 저도죠 뭐. 일하느라 바쁘고.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속으로 이 남자는 내가 마음에 들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도 내가 마음에 든 건지 애프터 신청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마음에 든다는 의사를 밝히더군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애초에 선으로 만난 거다 보니 결혼 전제의 만남이었죠. 태훈 씨와의 만남은 좋았어요. 다정하기도 하고 돈을 잘 벌다 보니 통도 아주 컸습니다. 저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고요.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걸리는 게 좀 있었죠. 아무리 연애 중이라도 결혼 전제인데다 마흔이 다 돼가는데 진도가 키스 이상으로 안 나가는 거였습니다. 같이 술을 먹거나 멀리 바람을 쐬러 가면
자연스럽게 잠도 자고 속궁합도 맞춰볼 거라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이라면서 결혼까지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좀 황당하면서도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 이해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 남자와 같이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였으니까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죠. 근데 태훈 씨는 맛집, 술집, 아니면 근교의 분위기 좋은 곳들을 아주 잘 알더군요. 제가 장난삼아 물어봤죠. 어떻게 이런 곳을 이렇게 잘 알아? 전에 다른 여자친구들하고 아주 많이 와봤나 봐? 그러면 태훈 씨 하는 말이 자기 친구 중에 민석이라고 있는데 걔가 이런 곳을 잘 알아서 많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최민석. 그 남자는 태훈 씨와의 대화에 종종 등장하는 친구였습니다. 뭐만 하면 민석이랑 이걸 먹어봤다. 민석이랑 저길 가봤다. 민석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등등 민석이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가장 친한 친구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태훈 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술자리에서 만난 민석 씨는 제 상상 속의 인물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태훈 씨의 말 속에 등장하는 민석 씨는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고 친구 잘 챙기는 활발하고 친근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막상 실제로 본 민석 씨는 생긴 것부터 깡마르고 날카롭게 생긴 데다 표정도 엄청 굳어 있더군요. 저는 저 사람이 진짜 태훈 씨와의 대화에 등장하는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먼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민석 씨죠? 태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자 민석 씨는 저를 슬쩍 훑어보더니 떨떠름한 얼굴로 인사를 하더군요. 네, 반가워요.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저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인데도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걸고 계속 태훈 씨한테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예 등까지 돌리고요. 저는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태훈 씨 여자친구로서 못마땅한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니까 저도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막 걸었죠. 민석 씨, 민석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프로그래머요. 어머, 그러시구나.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요? 저 주변에 컴퓨터 막 잘 다루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신기할 것도 많네. 그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아니, 누구는 자기가 좋아서 그러나요?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옆에 있던 태훈 씨도 민망해 하더라고요. 너 왜 그래? 이렇게 자리 마련했으니 경은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 그런데 태훈 씨의 말에 민석 씨는 태훈 씨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눈빛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랄까, 막 서운한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민석 씨는 턱을 괴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경은 씨는 태훈이 어디가 좋았어요? 아, 태훈 씨가 다정하기도 하고 치과 의사라서 좋았죠? 갑자기 제 말을 자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네? 아니, 여자들 직업 좋은 남자 환장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약사예요. 여자 직업으로 그렇게 빠지는 직업 아니고요. 어쨌든 태훈이 좋은 부분의 직업도 있었죠? 경은 씨는 눈 많이 높은 편이죠?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거 보니. 가만 듣다 보니 이 남자 저한테 완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도 기분 나빠서 말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마땅한 사람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이제는 태훈 씨 만났으니 결혼할 거고요. 그 말에 민석 씨는 표정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얘기했죠. 그러는 민석 씨는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태훈 씨한테 들으니 미혼이라던데 못 하신 거예요? 제 말에 민석 씨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노총각 콤플렉스가 있나 싶으면서도 속으로 저는 그러게 먼저 왜 건드려? 너만 성깔이냐? 생각했습니다. 분위기는 엄청 험악해졌고 술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술을 홀짝거리면서 저한테 시비 걸 땐 언제고 막상 문 밖을 나서니 막 취한 척을 하는 거예요.
태훈 씨한테 데려다 달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태훈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더러 미안한데 택시 타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민석이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 말에 민석 씨는 이겼다는 듯 웃고 있고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택시 타고 와버렸어요. 다음날 전화기에는 불이 나더라고요. 태훈 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이 온 거였죠.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태훈 씨, 자기 친구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맘에 안 든대? 그게 아니고, 나 어제 무슨 기분이었는지 알아? 무슨 민석 씨가 시어머니나 시누인 줄 알았어. 미안해. 원래 그런 애 아닌데, 어젠 왜 그랬는지. 그런 애 아닌 거 맞아? 엄청 그런 애던데? 제 말에 태훈 씨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내가 너무했나 싶어 저도 그쯤에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데려다 준 일에 대해 따졌죠. 근데 나를 데려다 줘야지 민석 씨를 데려다 주면 어쩌자는 거야? 민석이가 좀 많이 취했어. 취하다니 나한테 시비 걸 땐 세상 멀쩡했는데. 걔가 갑자기 치기가 좀 오르거든. 근데 어제 그러고 싸웠어. 싸워? 어, 서로 좀 심하게 싸웠어. 우리 결혼식도 안 올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태훈 씨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어제 민석 씨가 저에게 함부로 대한 것을 보고 태훈 씨가 민석 씨에게 화를 냈나 보다 싶었거든요. 태훈 씨가 덧붙이더군요. 앞으로 민석이 같이 볼 일은 없을 거야.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괜히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어제 만남이 너무 불쾌했기에 그냥 안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태훈 씨는 그 후로 민석 씨에 대한 얘기는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고 저는 태훈 씨의 집에 인사를 갔어요. 아버님도 좋으시지만 어머님이 특히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태훈이가 이렇게 참하고 예쁜 너랑 결혼하려고 여태껏 그랬나 보다. 고마워. 자꾸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민망하면서도 그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옷이나 가방 등도 자주 선물해 주시고 태훈 씨가 집을 하기로 하고 제가 혼수를 하기로 했는데 혼수도 몇 가지는 최고급 제품으로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좋은 직업에 다정하고 잘생긴 남편에다가 금전적인 지원을 빵빵히 해주면서도 저한테도 잘해주시는 시부모님. 정말 완벽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이 완벽한 상황 속에서 묘하게 저는 어떤 불안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상황이라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기우라고 생각하고 저는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이 있던 날, 그 문제 많던 친구 민석 씨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단단히 태훈 씨랑 싸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둘 다 일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습니다. 다만 그때도 좀 걸리는 건 남편과의 잠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보통 신혼 때는 엄청 불탄다고도 하잖아요. 특히나 남편은 결혼 때까지 참는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불같은 신혼을 보낼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자주 피곤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잠자리를 갖는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남편도 나이가 적진 않아 기력이 좀 딸리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퇴근 후 주차장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 남편이 누군가와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며 나와 차를 향해 급히 가더군요. 저는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아 진짜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자기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어요. 대화도 좀 이상했고요. 남편은 차에 타서도 뭐라고 통화를 하더니 급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선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만 강렬하게 들더군요. 저는 차에 올라타 남편 차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남편 차는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건물로 갔습니다.
1층은 편의점이고 2, 3층은 주택인 상가주택 건물이었는데 남편은 익숙하게 그 앞에 차를 대더니 한달음에 계단으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좀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남편을 따라 그 건물로 가봤어요. 여기가 어딜까 하면서요. 그런데 2층에 다다랐을 때 한 집에서 외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막 들리더라고요. 방음이 굉장히 안 좋은지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요. 저는 그 소리가 나는 집 쪽으로 갔어요. 정확하게는 안 들리지만 왕왕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대더군요. 혹시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건가? 여기는 남편의 또 다른 여자가 사는 집인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안에서는 여자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꼭 남자 두 명이 싸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끊겨요. 저는 직감적으로 누군가 나오나 보다 싶어서 3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내려다보는데 남편이 문을 쾅 하고 열더니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 문을 확 열더니 울부짖는 거예요. 누군지 싶어보니 세상에 민석 씨인 거예요. 그래 가라 가. 그년한테 가. 다시는 오지 마. 남편은 이미 가고 없는데 막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친구 집에 온 건가? 민석 씨랑 싸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저는 민석 씨의 옷차림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밑에는 이상한 망사 스타킹을 신고 핫팬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 얼굴에 화장도 좀 한 것 같고요. 저는 민석 씨가 왜 저런 꼴로 있는지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민석 씨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감도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겨우 몸을 이끌고 내려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남편과 민석 씨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남자들끼리 싸울 순 있지만 둘이 나눈 대화라든지 민석 씨의 옷차림이 평범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데 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일단 티내지 않고 있다가 그날 밤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남편 차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노트북으로 틀어봤죠. 뭔가 없을까 하고 뒤지던 찰나 며칠 전 남편이 민석 씨 집에 가는 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남편이 치아 교정 관련 세미나가 있다고 늦는다고 했던 날이었죠.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아까 그 집 앞에서 민석 씨를 기다리고 있으니 민석 씨가 총총 내려와 차에 올라타더군요. 그리고선 얼굴 까먹겠다? 신혼제비가 아주 좋으신가 봐 하며 비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얘기할래? 그러길래 민석 씨가 요 앞에 공원 주차장에 나가 그러더군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대더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요새 왜 그래 자꾸. 밤에는 연락하지 말랬잖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불안한데. 뭐가? 너 완전 그년한테 진심인 것 같아. 뭐가 진심이야? 마지못해 사는 거지. 거짓말. 결혼하고 남들처럼 사니까 좋지?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 나 같은 건 이제 그냥 잊고 싶지? 어떻게 그래? 내 맘 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잖아. 남편은 민석 씨를 막 달래더군요. 토라진 여자친구 달래주기라도 하더니요. 저는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진짜 2년만 살면 돼? 그래. 우리 부모님 소원이라는데 어떡해. 알잖아 우리 부모님. 내가 너랑 만나는 거 알고 뒤집어진 거. 그때 우리 엄마 죽겠다고 약 먹는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알아. 그래서 네가 부모님 위해서 아무 여자랑 결혼하겠다 한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2년만 참아. 나도 너밖에 없어. 경은이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어떤 마음도 없어. 그래도 그냥 짜증나. 내 남자 뺏어서 사는 것 같아서 짜증난다고. 자꾸 나 힘들게 하지 마. 2년만 살다 이혼하면 나도 부모님한테 할 도리 다 한 거야. 그 이후로 너랑 살게. 우리 다른 지역 가서 살자. 알았어. 약속 지켜. 연락 자주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게이였던 거였습니다. 그 민석이랑 남자는 제일 친한 친구가 아니라 사귀는 남자였던 거고요. 어떻게 이런 사기 결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기만당한 거였어요. 게다가 대화를 들어보니 시부모님도 다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 못 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몸이 안 좋아서 좀 쉰다고 말하고 약국은 같이 일하는 동료 약사에게 맡겼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남편과 시댁, 좋은 집, 다 허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말대로 빈 껍데기만 저와 사는 거였고 시댁은 남편의 허울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면서 잘했던 거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시한부 결혼 생활. 제가 먼저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그 애인놈까지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지만 결론은 이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퇴근 후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영상을 옮겨 폰에 담은 후 시댁에 전화를 드리고 갔어요. 시부모님은 갑자기 무슨 일이냐더군요. 저는 일단은 티내지 않고 그냥 놀러 왔다면서 태훈 씨도 퇴근하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까지 다 오고 어머님은 어디 나가서 식사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어요. 남편은 놀라서 눈이 커지더군요. 그리고 어머님도 처음엔 어리둥절하게 보시다가 대화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고요. 아버님은 아예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머님은 황급하게 얘기하시고요. 아가, 저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오해예요? 본인들 입으로 다 얘기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다 아시면서 저와 결혼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딸이라도 이런 결혼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일단 진정하고.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어떻게 동성애자인 아들을 시치미 떼고 결혼시키실 수 있냐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머리를 짚으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아직도 걔랑 만나? 너 미쳤어? 마음 잡았다고 했잖아. 그게 마음 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안 돼? 그럼 그놈이랑 계속 만나겠다는 거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저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만나든 안 만나든 그게 중요해요? 제 인생은요? 어쩜 이렇게들 이기적이에요? 미안하다, 아가. 태훈이가 이제 안 만난다고 해서 마음 잡은 줄 알았어.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괜찮을 줄 알았어. 어머님, 저 사람 동성애자예요. 이게 그 남자만 안 만난다고 되는 문제인가요? 저는 빈 껍데기인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저를 속이고 저한테 어떤 이성적 마음도 감정도 없는 남자하고 결혼까지 한 거라고요. 미안하다. 아버님은 자리를 획 떠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땅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요. 다 터뜨릴 거예요. 어떻게 사람 인생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나요? 미안하다, 아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겠니? 저한테 미안해하는 어머님을 보자 한편으론 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안 미안하니?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이었어? 그냥 저 여자랑 대충 결혼해서 살면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겠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지? 그건 아니야. 당신 말대로 나 동성애자고 당신한테 이성적 감정은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랑 있음 너무 즐겁고 대화도 잘 통했어. 2년만 살고 이혼하니만이 그런 건 진심 아니야. 민석이가 너무 집착도 심하고 나 없음 중내 사내하길래 그냥 달래려고 말한 거야. 민석이랑은 정리하려고 했어. 그냥 당신이랑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한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도 기분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좀 받아들여. 그렇게 당장은 덮고 살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 당신 원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끝내는 게 맞아. 나 이렇게 기만하고 속인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봐. 앞으로도 적당한 여자 만나서 모른 척 돕고 살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아무리 남편이 저를 속인 거래도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정말 가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전했고 까무러치시더군요. 당장 시부모님께 전화해 따졌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금 사는 집을 저에게 주는 걸로 하고 조용히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싶어 괴로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을 털었습니다. 이혼 얘기 때문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울면서 저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게 됐어. 내가 뭔가 다르다는 거. 이성한테는 관심이 없고 남자가 좋은 거야. 그쪽으로 호기심이 자꾸 생기고. 거부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더라. 그래서 대학 간 이후 남자친구도 몰래 만나고 했는데 부모님이 아신 거야. 엄마가 그때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해서 결혼 안 하고 여태까지 그냥 산 거야. 그러다 민석이를 몰래 만나는 걸 들켰는데 엄마가 죽는다고 약까지 먹으셔서 헤어졌다고 하고 선봐서 자기 만난 거야. 억지로 떠밀려 나갔지만 자기가 참 편하고 좋더라고. 이성적인 거랑은 다른 감정? 그래서 사실 자기랑 민석이 소개시켜줬던 날 자기한테 택시 타고 먼저 가라고 했잖아. 그날 민석이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우리는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고 민석이랑 심하게 싸운 거야. 그 후로 안 보고 살다가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민석이가 다시 연락이 온 거야. 나도 마음이 남았는지 만나러 가게 됐고 결국 이렇게 됐네. 다 내 잘못이야. 자기한텐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데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남편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를 속인 건 맞지만 본인도 자신의 성 정체성과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 친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살던 본인이 제일 행복하고 떳떳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할 때 알아보니 의외로 이런 일들은 없는 일은 아니더군요. 일명 클로짓 게이라고 해서 자기가 게이인 걸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뒤늦게 알게 된 사람도 있고요. 저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생은 흘러가듯이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려 합니다. 원래 결혼 생각 없었는데 앞으로도 재혼할 생각은 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남자와 이혼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남자의 많은 부분이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배신감과 억울함이 참 큰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다 진심처럼 들리게끔 하는 재주가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남자를 헬스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시간이 되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좀 하다가 오곤 했는데요. 그날도 정시 퇴근을 한 후 헬스장에 가서 1시간가량 운동을 했었죠. 그리고 헬스장 밖으로 나서려는데 누군가 쫓아와서 제 가방을 톡톡 치더라고요. 돌아보니 어떤 남자였죠. 이거 그쪽 거 맞죠? 보니까 그 남자 손에는 제 곱창 머리끈이 들려 있었습니다. 헬스 후에 샤워를 하고 옷 주머니에 대강 머리끈을 쑤셔 넣어놨는데 그게 마침 떨어진 것 같았죠. 어머, 맞아요. 고맙습니다. 언제 떨어뜨렸지? 저 문 앞에 떨어뜨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운동 끝나고 가는 길인데 마침 앞에 보여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함께 섰습니다. 1층 가시죠? 네.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자주 못 뵌 것 같은데. 한 번씩 몸 찌뿌둥할 때만 와요. 회사 핑계로 안 오는 날이 더 많죠. 아, 그러시구나.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1층으로 내려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다음에 헬스장에서 만나면 인사해요. 네.
그렇게 그 남자는 1층 주차장으로 갔고 저는 걸어갔는데 비싼 외제차에 올라타더라고요. 저 차 꽤 비싼 차일 텐데 돈이 많으신가 보다 생각하며 그곳을 벗어났죠. 그 후 며칠 뒤 다시 그 헬스장을 찾았는데 마침 그 남자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마주치면 인사를 하자고 했던 말이 생각나 가볍게 목례를 했고 그 남자도 저를 알아보는지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으신데 제가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 그런가요? 알려주시면 좋죠. 그렇게 그 남자는 제 운동 자세도 좀 고쳐주더라고요. 다정다감하고 매너 좋고 호감이 가는 외모까지. 저도 모르게 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 기분은 오랜만이더라고요. 그 남자 운동을 끝내고 쉬면서 가볍게 대화를 했어요. 여기 근처가 직장이세요? 네, 대학교 사무처에서 일해요. 여기 근방에 있는 국립대학교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금융중개하는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저도 직장이 이 근처입니다. 그렇군요. 저기 운동 끝나셨으면 바로 집에 가세요? 네, 저기 혹시 괜찮으시면 1층에 카페 있던데 커피나 한잔하고 가실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좀 놀라긴 했지만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럴까요? 저번에 제 머리끈도 주워주시고 제가 커피 살게요. 아, 아니요. 여자분한테 얻어먹으면 되나요? 제가 살게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헬스장 1층 카페에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공감도 잘하고 성격이 참 좋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했죠. 그날을 계기로 그 남자와 저는 잘 만나오다가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귀고 있던 도중 그 남자는 자기 회사 대표님을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같이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다니는 금융중개회사의 대표는 남친이 잘 따르는 형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형님분은 남친보다는 8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대표님이지만 나랑 사적으로는 친한 형님이야. 자기한테 꼭 우리 형님 소개해주고 싶었어. 나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없거든. 아, 그렇게까지 친해? 별 볼 일 없는 나한테 직장 주고 먹고 살게끔 해준 분이라서 진짜 고맙지. 남친은 사귀는 도중 저에게 본인의 가정사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아버지랑만 살았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구박도 많이 하고 남친을 너무 싫어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부모님하고는 연락 없이 지낸다고 했고요. 하지만 막상 집에서 나와도 고졸인데다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기 때문에 안 해본 일 없이 힘들게 살았대요. 노가다도 하고 택배 상하차도 하면서요. 그러다가 5년 전 그 형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형님이 자기 회사에 자리를 줄 테니 와서 일 배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형님 밑에서 일하게 되면서 돈도 잘 벌게 되고 사람 구실하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지금 타는 그 외제차도 그 형님이 차 바꾸면서 더 이상 안 탄다고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그 형님을 밑바닥으로 살던 자기를 이만큼 살게 해준 은인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남친의 은인이라고 하니 저도 어떤 분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친의 소개로 그 은인 같은 형님분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이란 분은 40대셨는데 인상이나 덩치가 꽤 크고 남자답게 생기셨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민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면서 호탕한 웃음과 함께 악수를 하셨죠. 민호가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미영 씨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던데요? 아, 네. 저희도 결혼 생각하고 있긴 해요. 만남이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이르긴 하지만. 얼마나 만났는지가 중요한가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다지. 내 보기엔 민호가 미영 씨한테 진심이에요. 둘이 잘 어울려. 야, 민호야. 미영 씨 진짜 괜찮아 보인다.
절대 놓치지 마, 임마! 아, 그럼요, 형님. 저희 미영이 너무 괜찮죠. 저도 안 놓치고 결혼까지 하려고요. 아예 우리 혜미도 좀 부를까? 안 그래도 어디냐고 계속 연락 오던데. 혜미는 그 형님과 만나는 여자친구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혜미 씨랑은 석 달 뒤에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라고 했죠. 그 형님은 과거에 이혼을 한 번 했다고 하고 지금의 여자친구인 혜미 씨는 제 남친이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친한 동생이라면서요. 그렇게 그 형님의 여자친구도 연락을 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딱 봐도 그 형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 보여서 좀 놀랐어요. 12살 차이라고 하는데 그냥 앉아있는 것만 보면 삼촌하고 조카처럼 보일 정도더라고요. 물론 그런 티는 절대 안 냈습니다. 저는 혜미 씨랑도 인사를 나눴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 여자친구구나? 네. 나이가 좀 많아 보이시는데 몇 살이세요? 아, 민호 씨보다 1살 많아요. 어머, 오빠 연상 만나는 거였어? 예전에 나한테 연상은 여자로 안 느껴진다고 하더니? 제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무례한 말인데도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느낌이었죠. 아, 사람에 따라 다르지. 그래? 대박이네. 오빠가 연상을 다 만나다니. 혜미 씨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지만 묘하게 저를 의식하고 나를 세우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러 제 남친과 본인의 친분을 자랑하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마치 질투 많은 신호가 생긴 기분까지 들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 형님은 혜미 씨가 뭐라고 하든 그저 좋아 죽는 듯 했습니다. 나이도 12살이나 어린데다 통통 튀고 발랄한 혜미 씨가 마냥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좀 나 보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 내가 뭔 상관인가 싶어서 저도 좋게 봤죠. 혜미 씨는 과거에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했고 지금은 따로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님과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할 때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아, 이 항공사에서 근무를 했구나. 잠깐 일하다가 그만뒀어요. 유니폼 이뻐서 취업한 건데 남 비위 맞추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혜미 씨는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생각이 좀 짧고 말을 직설적으로 막 하는 편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예쁘고 날씬하고 성격도 통통 튀니 그 형님이란 사람은 좋아서 간이고 쓸개고 다 퍼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다 같이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도 한 번씩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그 형님이란 사람한테 늘 잘 보이고 싶어 했는데 형님이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자주 그랬다더라고요. 그렇게 넷이서 어울려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간단하게 술을 한 잔 하려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걸어갈 때였어요. 멀리서 한 외국인이 다가와서 길을 묻더라고요. 그 순간 형님이 갑자기 신나서 그러는 겁니다. 혜미야, 이 외국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네가 영어 잘하니까 듣고 설명 좀 해줘라. 한국 놀러온 관광객들인데 이런 거 잘 알려줘야지. 혜미 씨가 과거에 국제선 승무원이었다고 하니까 그 형님은 신나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혜미 씨는 눈에 띄게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 다 까먹었지. 기억 안 나. 에이,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지 말고. 다 까먹었다는데 왜 그래? 길이 알아서 찾겠지.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저는 혜미 씨가 너무 곤란해하길래 제가 나서서 그 관광객들에게 간단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한 영어로요. 이야, 재수씨 영어 잘하시네.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한 건데요, 뭐. 형님은 그러고 혜미 씨에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너는 승무원이었다는 애가 간단한 영어도 다 까먹었다 그래. 알고 보면 승무원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그 말에 혜미 씨는 눈까지 희번뜩해서 따지더라고요. 아니거든?
내가 사진 보여줬잖아. 오빠가 갑자기 시키니까 내가 당황한 거지. 알았어. 왜 열을 내고 그래? 얼른 가자. 그런데 혜미 씨가 지나가면서 저를 노려보고 가는 겁니다. 그 눈빛이 너무 매서워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였죠. 상황이 좀 곤란해 보여서 내가 나선 건데 혜미 씨 입장에선 내가 얄미워 보였나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는 혜미 씨의 그 표독스러운 눈빛을 떠올리며 찝찝한 기분으로 술자리에 갔습니다. 영어라는 게 안 쓰면 까먹게 돼 있어. 나 그만둔 지 몇 년 됐잖아. 알았어. 몇 번 얘기해. 오빠가 나를 너무 곤란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그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순간 당황해서. 알았다니까. 그 형님은 혜미 씨의 앙탈이 귀엽다는 듯 웃으며 달래주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좀 마시다가 남친과 형님은 담배를 핀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혜미 씨가 대뜸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언니,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는 겁니다. 네? 지금 뭔 소리예요? 그 말에 혜미 씨는 저를 여전히 흘겨보더니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죠. 그날 만남을 파하고 집으로 가면서 남친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데 남친은 별로 개의치 않아 하면서 걔가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다 해. 원래 그런 애야.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 별로 안 만나고 싶다고 했고 그 뒤로는 딱히 4명이서 만남을 가지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그 형님과 혜미 씨가 먼저 결혼을 했고 그로부터 반년 뒤에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그 형님이 축하한다면서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역시 형이 통도 크고 시원시원하다고 그랬고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평범한 신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뜸 저한테 장모님이랑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여행? 뭐 가까운 동남아라던가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것도 괜찮고. 갑자기?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온 거 장모님이 너무 재밌었겠다고 그러셨잖아. 장모님도 여행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한번 모시고 갔다 오는 게 어때? 좀 뜬금없긴 했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엄마를 신경 쓰고 챙긴다는 거니까요. 말만 들어도 고마운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일단 엄마한테 여쭤볼게. 그렇게 엄마한테 여쭤보니 엄마도 좋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여행 비용은 다 대줄 테니 갔다 오라고 했고 저도 엄마랑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기에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대만으로 가기로 했고 3박 4일 일정이었죠. 저희 엄마는 사위 덕분에 해외여행도 간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저도 저희 엄마를 챙겨주고 마음 써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고 결혼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한서방이랑 네 덕분에 여행 잘했다. 고마워. 고맙긴요 뭘. 한국 가면 한서방한테 꼭 고맙다는 말 전해주고. 알겠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까지는 3, 4시간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오니 몸이 좀 피곤한 탓에 남편이 오기 전까지 한숨 자기로 했죠. 그렇게 침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묘하게 침대 시트와 베개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잠이 달아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베개를 가져다가 킁킁 냄새를 맡아봤어요. 여자 샴푸 냄새 같기도 하고 향수 냄새 같기도 하고 하여튼 원래 제가 쓰던 제품 냄새는 아니었죠. 제가 원래도 코가 좀 예민한 편이기도 한데 평소랑은 다른 냄새가 나니 바로 알아차리겠더라고요.
남편이 평소에 쓰는 향수도 아니고 이게 무슨 냄새지? 어리둥절했고 그 순간 기분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일단 이불을 갈아야겠다 생각하며 자리에서 내려와 이불을 들쳤죠. 그런데 그런 제 눈앞에 보였던 것이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갈색의 파마가 된 긴 머리카락. 그건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저는 머리도 짧은 편이고 염색이나 파마도 안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머리카락이 여기 왜 있지 생각하며 불길한 기분으로 돌돌이를 들고 와 시트를 문질러 봤습니다. 돌돌이에는 그 머리카락이 두세 개 더 붙어 나왔죠. 딱 봐도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기에 그걸 본 순간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설마 집에 다른 여자를 불러들였나 싶었거든요. 저는 잠이 싹 달아난 채로 그 머리카락을 한참이나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불러들인 게 아니라면 이 머리카락이 집에, 그것도 제 침대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나한테 갑자기 여행 가라고 부추기더니 그것도 설마 집에 다른 여자를 불러들이려고 그랬나 싶더라고요.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그 머리카락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편이 퇴근하고 왔어요. 와 있었네? 재밌게 잘 놀다 왔어? 덕분에. 저기 근데 여보, 응? 혹시 저는 물어보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고맙다고 전해달라셔. 에이, 뭘. 저는 남편에게 괜한 티를 내지 말고 조용히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폰을 들고 나와 뒤져봤습니다. 그걸 뒤져보면서도 설마 아니겠지, 내가 착각하는 거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카톡에서 바로 그 대화를 찾아냈습니다. 잘 들어갔지? 응, 너무 아쉽다. 다음번엔 오빠 와이프 한 일주일 보내버려. 그래야겠다. 오빠네 집에서 있으니까 꼭 신혼부부 된 기분. 나도 색다르고 좋더라. 그걸 보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일부러 여행 보내고 이 여자를 집에 불러들였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제 귀에 소리가 들릴 만큼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바람을 피는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남편과 카톡을 주고받은 그 여자의 카톡 이름은 혜미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남친의 회사 대표님과 결혼한 아내이자 남친의 친한 동생이라고 했던 그 여자요. 남친을 은인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그 형님의 와이프와 이런 사통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 머리가 다 어질어질했죠. 저는 빠르게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인간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어요. 그 인간들은 많은 것을 속이고 있었더군요. 남편과 이혜미는 동네 친한 오빠 동생이 아니라 애초에 업소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저보고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었는데요. 노가다를 하거나 택배 상하차 등 주로 몸 쓰는 일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아니더군요. 남편은 술집에서 웨이터 일을 했던 것 같고 이혜미도 그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같이 동거도 하고 애인 사이로 쭉 지내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은 그 형님을 만나 과거를 속이고 형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이혜미를 형님에게 소개도 해준 것 같았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를 그 형님에게 소개해준 것이죠. 이혜미는 과거에 승무원 일을 했었다고 하지만 전혀 아니었고 보여줬던 그 사진도 코스프레 복장 같은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두 사람은 음지에서 돈을 벌며 애인 사이로 살다가 그 형님을 만나 평범한 척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형님이란 사람에게 기생해서요.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내연관계였는데 남편은 그 형님에게 자기 내연녀를 소개해 준 거고 본인도 저를 만나서 결혼하고요. 평범하게 잘 사는 것처럼 했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내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이혜미에게 그 형이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 옆에 있으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너한테 그렇게 못해주니 그 형님이랑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라 라고 했더라고요. 본인은 그 정도 돈도 능력도 없으니 그 형님한테 다 받고 살라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형님에게 소개해주고 돈 펑펑 쓰고 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요? 그런데도 이혜미도 똑같은 인간인지 마음은 오빠한테 가 있다면서 연병을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보고 나니 왜 이혜미가 저한테 티껍게 군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 하지 말라고 한 건지 알겠더군요. 이 더러운 인간들이 그 형님이라는 사람과 나를 작정하고 속였구나. 너무 치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이혜미는 남편더러 오빠 마누라 또 어디 보내버려. 이번엔 한 일주일 보내버려. 직장에 휴가 내고 간 거라서 자주는 못 갈걸? 나 또 오빠 집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번엔 오빠가 출장 핑계대고 나랑 놀러 갈까? 형님한테 뭐라고 하고. 적당히 둘러대면 되지. 엄마 집 갔다 온다고 하던가. 너도 집에 없고 나도 휴가 써버리면 괜히 걸릴 만한 짓은 하지 말자. 겁쟁이. 겁쟁이가 아니라 조심해야 돼. 이거 걸려봐. 너랑 나랑 다 끝이야. 너 지금 형님 돈 펑펑 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이거 걸려서 쫓겨나기라도 해봐라. 너 다시 술집에서 일할래? 그건 싫지. 나도 싫거든. 웨이터 일 하면서 꼬북노릇 다시는 안 하고 싶으니까 위험할 만한 짓은 하지 말자. 라더군요. 저는 이를 박박 깔며 그 둘의 대화를 다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제 폰으로 보냈죠. 그 형님한테 잘 보이려고 본인 애인까지 그 형님한테 여자친구로 소개해준 미친 인간이 제 남편인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몰래 만나면서 집에까지 끌어들이는 인간이 제 남편이란 작자인데 그런 대화 내용까지 다 보고도 계속 살 순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 면상에 이혼 서류를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이혼 서류를 던지는 것 말고 좀 더 확실한 복수를 하고 싶더군요. 남편도 그 여자도 가장 타격이 클 만한 복수를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갑자기 학교에서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와야 된다고 했죠. 제가 집을 비운다고 하니 남편은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여행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해외 나가야 돼? 우리 학교랑 자매 결혼한 학교가 있는데 거기로 출장 업무가 잡혀서. 아, 그렇구나. 3박 4일이라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갈 거야. 알았어. 우리 신혼을 영 못 즐긴다. 그치? 하면서도 싱글벙글 하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던지요. 저렇게 이혜미가 좋아 죽을 거면서 왜 나랑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집을 비운다는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다시 남편의 폰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혜미에게 바로 얘기했고 이혜미도 친정 핑계대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남편과 아내를 속이고 만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지 신나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어디 두고 보자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저는 월요일에 출장 가는 것처럼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남편은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착잡하고 묘한 기분을 뒤로한 채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당연히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의 회사 대표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지내셨죠? 아니, 재수 씨가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지금 회사신가요? 출근 중입니다. 제가 이혜미 씨랑 저희 남편 관련해서 대표님께 꼭 드릴 얘기가 있거든요. 제 말에 그분도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저희 와이프랑 민호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대표님도 꼭 아셔야 될 문제예요. 저 회사 근처 카페에 있을 테니 잠깐만 시간 내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그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 형님분도 굳은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재수씨. 앉으세요. 제가 갑자기 전화드리고 보자고 해서 놀라셨죠? 예, 민호랑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네,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저 이혼할 생각이거든요. 제 말에 그 형님분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왜, 민호랑 결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가 뭐 잘못이라도 했나요? 네, 잘못을 해도 아주 큰 잘못을 했죠. 민호한테 따로 들은 건 없는데, 민호하고 얘기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얘기할 거라서요. 무슨 일이기에 벌써 이혼을... 하더니 순간 표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민호랑 우리 와이프에 관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네, 그게 뭐죠?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서 그 둘의 대화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직접 보세요. 그 형님분은 제 폰을 가져다가 그 대화를 봤습니다. 곧 눈이 엄청 커졌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손까지 벌벌 떨고요. 아니, 이게 무슨... 두 사람 그냥 친한 동네 오빠 동생 사이 아니고요. 애인 사이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애인 사이요? 네, 예전에 같은 업소에서 일도 했었고요. 이혜미 씨 과거에 업소에서 일했더라고요. 제 남편도요. 저는 제가 아는 그 두 사람의 비밀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제 얘기를 듣는 그분은 충격으로 눈동자가 마구 떨리고 손발까지 떨더라고요. 그토록 가깝게 지내고 먹고 살기까지 만들어준 친동생이라 다름없다고 했던 동생이 자기를 배신하고 등쳐먹을 생각만 한 거니까요. 그분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금방이라도 뭔가 때려 부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경악했습니다. 이 쳐죽일 것들이... 저는 오늘 현장 덮칠 생각이에요. 제가 출장 간다고 했더니 바로 이혜미 불렀더라고요. 아마 이혜미도 대표님에게는 친정 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쵸? 제 말에 그 형님분은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집에 가서 현장 덮칠 거고 동영상도 다 찍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할 생각이에요. 혹시 같이 갈 생각 있으시면. 됐습니다. 저는 저대로 처리할게요. 그분은 단칼에 제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듯했고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한 듯 보였죠. 혹시 제가 모은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그분은 또 대답이 없이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에게 말한 것처럼 현장을 덮칠 작정이었는데 이왕이면 그분이랑 같이 들어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분은 됐다고 하셨고 저는 혼자서라도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남편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그 형님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본인 눈으로 직접 봐야 될 것 같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저희 집 앞에서 만났어요. 차에서 기다리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 막 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에는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이혜미도 같이 있겠지만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남편은 음성이 들떠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집이라네요. 20분 정도 뒤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형님분은 혼자 팔짱을 낀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제 말에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생각이 많고 착잡해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그나마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조금은 마음의 정리라도 했지만 그 형님분은 오늘 오전에야 알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배신감과 충격이 크겠나요.
저와 형님분은 침묵 속에서 20분 정도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같이 집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그 형님분의 분노 섞인 숨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한번 먹고 폰 동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확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달려들어갔죠. 집안에서는 남편과 이혜미가 소파에 부둥켜 앉고 있다가 갑자기 저와 형님분이 들어오니 기함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둘이 그러고 있는 거 동영상으로 찍는데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화면이 제대로 안 잡힐 정도였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둘이서 막상 우리 신혼집에 같이 있는 걸 두 눈으로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여보! 그 순간이었어요. 제 뒤에 있던 형님분이 달려나가더니 쌍욕을 퍼부으며 제 남편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바닥으로 넘어졌고 그 형님은 넘어진 남편 위로 올라가서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켜보는 저는 저러다 큰일 나겠네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흠씬 패주고 싶었기 때문에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혜미는 옆에서 소리만 꽥꽥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도 맞을 것 같았는지 갑자기 도망을 치는 겁니다. 저는 도망가는 이혜미를 붙잡았고 이혜미와 저는 실랑이가 일어났어요. 저는 화가 나서 이혜미를 떠밀었고 이혜미도 남편 옆으로 나동그라졌죠. 그 형님분은 극도로 흥분해서 저희 서랍장 위에 있던 화병을 남편과 이혜미 쪽으로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을 겨우겨우 말렸죠. 그러자 그 형님분은 그 화병을 남편 옆 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와장창 소리가 나며 화병이 산산조각이 났고 이혜미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죠. 남편은 형님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코피를 줄줄 흘리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요. 이 더러운 것들! 뒤에서 이러고 다녔어? 야, 한민호! 너는 네 애를 나한테 소개해주고 뒤에서 이 지랄을 떨고 있었어? 이거 완전 미친 것들이구만! 그 형님은 열이 받아서 이혜미 멱살도 잡으셨어요. 이혜미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요. 그 형님은 이혜미를 보고 부들부들 떨더니 집어 던지듯 다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도망치듯 달려나갔어요. 아마 더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 같아 그냥 나가버린 것 같았죠. 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실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널브러져 있는 이혜미와 뻗어 있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 꼴이 얼마나 가관이던지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 꺼내서 쓰러져 있는 남편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더러운 것들. 이혼할 거고 너네는 고소할 거니 그런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뱉고 역시나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친정에서 지내면서 바로 이혼 준비를 했어요. 남편과 이혜미를 상대로 소송도 진행했죠. 그 형님분이 전화가 와서 그때 찍은 동영상이나 증거사진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모은 캡처 사진들 다 보내드렸습니다. 들어보니 당장 회사에서 남편 잘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도 뺐고요. 게다가 이혜미랑도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죠. 남편과 이혜미가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다는데 그 형님은 남편에게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답니다. 그 형님도 그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 진행했고 이혜미도 집에서 맨몸으로 쫓아냈대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신혼집도 따로 은행 대출 안 받고 그 형님분이 돈을 빌려주신 거였거든요. 무이자로요. 그 형님이 남편에게 당장 돈 상환하라고 했고 남편은 신혼집도 금매로 내놓고 처분했습니다. 가만 보니 그 형님이 정말 남편에게 친동생 이상으로 해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형님을 처음부터 속이고 배신했던 남편. 힘들게 살던 본인을 이만큼 살게 해준 은인이라고까지 표현했으면서 그 형님을 뒤통수 치는 인간이라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의리도 없는 인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잘못했지만 정작 저에게는 빌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콩고물 떨어질 게 없다 보니 사과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열받고 치 떨리는지. 하지만 한편으론 그 형님분에게 다 얘기한 걸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 놈도 이혜미도 가장 두려워했던 게 그 형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고 누리고 있던 걸 다 뺏기는 거였으니까요. 남편 놈에게 사과 한마디 못 들은 게 분통 터지지만 남편 놈이나 이혜미나 다 뺏기고 소송당하고 꼴이 아주 처참해졌다 생각하니 그걸로 분이 좀 풀리긴 했습니다. 남편 놈도 이혜미도 둘이 나눴던 대화를 보면 절대 업소에 일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결국 손 나란히 잡고 돌아가게 생겼네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연을 끝냈죠. 그 뒤로는 아예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근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놈에게는 그 형님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라졌으니 그 꼴이 볼만하겠죠. 아니면 그 형님이나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접근하고 잘 보여서 기생하고 살아갈지도 모르고요.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지 더 이상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참 기막힌 일을 당했지만 빨리 끝을 내고 털어버렸으니 더 이상 생각 않고 살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원부에서 대리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어요. 엄마가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셨을 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사이가 몹시 안 좋으셔서 평소에는 남처럼 사셨고 그나마도 몇 마디 얘기를 할라치면 싸움으로 번졌거든요. 아빠는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면서 밖으로 도셨고 엄마도 저에게 아빠에 대한 하소연을 잘 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자식인 나에게 왜 저런 얘기까지 하실까 힘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에겐 아빠인데 엄마한테 부부 사이의 일까지 헌담을 듣는다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엄마 아빠는 고등학교 때 이혼 후 갈라서게 되셨어요.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요. 더 이상 두 분이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살 수 있구나 싶은 마음과 우리 부모님도 결국 이혼했구나, 나는 이혼 가정이구나 라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처럼 지지고 볶으면서 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할까, 그냥 혼자서 살아야지 결심했죠.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교 가고 나서 친구들은 소개팅이니 미팅이니 해도 저는 그런데 일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들 다 사귀는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보지도 않고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와 동갑인 남자였고 입사 동기였어요. 이름은 서명진이었고 워낙 성격이 밝은 친구였죠. 처음에는 그냥 동기이자 친구였습니다. 밝고 활발하고 또 귀엽기도 한 성격 덕에 동기들은 물론 상사분들도 명진이를 귀여워하셨어요. 명진이는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주변에는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저는 부모님이 자주 싸우셔서 집에 있는 시간조차 불안하던 때가 많아서인지 성격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남 눈치도 많이 보고 좀 어두운 면도 있었죠. 하지만 명진이 그 친구는 저와는 아예 다르더군요. 구김살 하나 없이 정말 밝고 명랑했는데 지켜보면 참 신기할 정도였죠. 그렇게 친해지면서 업무 얘기 외에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들어보면 명진이네 집 부모님은 제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아침에 엄마가 클래식으로 깨워주시고 아빠랑 취미활동 같이 다니고 명진이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명진이 어머니는 무조건 해준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배워서라도요. 가정적이고 헌신하는 엄마와 자상하고 다정한 아빠. 그래서 명진이도 저렇게 해맑고 밝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더군요. 사람은 자기랑 다른 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저와 다른 명진이에게 끌렸고
저희는 업무 시간 외에도 따로 만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귀게 되었고요. 회사에도 저희가 사귀는 게 퍼지게 돼서 사실 공공연한 커플이 되었죠. 사귀면서 명진이의 장점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성격 자체도 다정하고 모난 곳이 없었고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랑 표현도 잘했어요. 다소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저와는 달랐죠. 표현 많은 명진이와 만나오면서 너무 좋았고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저였지만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자상한 남자라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저에게 없던 면이 많았기에 명진이가 더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사귀면서 좀 의아하게 느껴졌던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랑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사회생활까지 하는 성인인데도 명진이 어머니는 명진이에게 아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랑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도 어머니께 전화가 자주 걸려왔는데요. 명진이는 그럴 때면 애교 가득한 목소리로 엄마 하며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면 어머니께서 아가 밥 먹었어? 아가 뭐해? 아가 늦게 들어와? 등등이라고 하십니다. 말만 들으면 어린아이에게 하시는 듯해요. 명진이도 그런 것에 익숙한 듯 애교 가득하게 대답하고요. 용건만 얘기하는 엄마와 제 사이를 생각하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나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워낙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은가 보다 했고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니 친구들은 좀 염려스러워 하더라고요. 너 명진 씨 좋아서 결혼 생각도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엄마랑 아들 사이가 너무 좋아도 문제 아닌가? 왜? 야, 당연하지.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 아들 하겠어. 지금도 그렇게 끼고 사는데. 네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랑 사는 기분일걸? 저도 친구의 말을 들으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만나게 된 어머님은 제 예상과는 달리 저에게도 몹시 자상하게 잘 해주셨어요. 명지인의 집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한테도 말씀을 다정하고 사근사근하게 잘해주셨고 또 부족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도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걱정은 모두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워낙 다정하고 친절하신 성격이구나.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나에게 시집살이 시키거나 하지는 않으실 분이겠구나 생각했죠. 명진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몹시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한 집안의 일원이 된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그만큼 잘하고 싶었고 저희 엄마처럼 이혼하는 일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제 생각과는 몹시 다르더군요.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갔다 왔을 때였어요. 저희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집에서 쉬고 다음날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 저녁을 배달시켜 먹기로 해서 보쌈 세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의 추억을 얘기하며 남은 짐을 마저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주문한 보쌈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인터폰을 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이 아니라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오신다고 전화 한 통 못 받았는데 갑자기 오신 거라 저도 몹시 당황했죠. 어머님! 문 좀 열어줘. 뭐 전해줄 것도 있고 해서 왔어. 아, 네. 저는 부랴부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은 반찬이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웃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남편도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고요. 엄마! 아, 우리 아가 여행은 재밌었어? 엄마. 엄마는 안 보고 싶었어? 에이, 보고 싶었쥬. 그러면서 어머님과 남편은 꼭 앉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치 몇 달은 못 본 것처럼 애달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했죠. 신혼여행 기간 내내 저녁마다 연락해서 최소 30분 이상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집에서 쉬고 내일 양가집에 간다고도 말씀을 분명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이렇게 별다른 연락도 없이 불쑥 저희 집에 오신 거였죠.
어머님은 웃으면서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반찬들인데 이제 막 여행 갔다 와서 뭐 먹을 게 있겠어.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들고 왔다. 우리 명진이 내가 해준 반찬 없으면 밥을 잘 못 먹어. 아, 네. 신혼여행지 갔을 때 저는 오히려 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잘 못 먹었고 남편은 뭐든지 잘 먹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자기 반찬이 있어야 남편이 밥을 먹는다면서 기어코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갈 거였으니 다음날 주셔도 됐을 텐데요. 어머님은 저에게 냉장고에 넣으라고 반찬을 주셨고 저는 반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 널려진 저희 캐리어와 짐을 보시더라고요. 아직 정리 안 했구나. 할 게 많네. 내가 할게. 아가는 좀 쉬어. 알았어.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희 짐을 정리하시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 속옷도 있었는데요. 저는 놀라서 반찬을 넣다 말고 달려가서 말씀드렸죠. 아,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럴래? 그래, 그럼. 그러는 사이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배달 음식이 왔습니다. 누가 오기로 했니? 배달이요. 배고파서 보쌈 시켜 먹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쌈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님도 계신 거다 보니 일회용품 그대로 내놓지 않고 일일이 접시에 옮겨 담았죠. 그런데 어머님을 힐끗 보니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생각하며 일단 배달 온 보쌈으로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래. 그리고 어머님은 앉으시더니 어색한 미소와 함께 상을 보시더라고요. 아까 내가 들고 온 반찬도 좀 꺼내줄래? 아, 네. 저는 급하게 접시에다 어머님이 주신 반찬도 담아 내왔죠. 어머님은 그 접시들을 명진 씨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자, 외국 음식 입에도 안 맞았을 텐데 엄마 반찬 좀 먹어봐, 우리 아가. 엄마. 어머님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떠먹여주자 남편은 애기처럼 잘 받아먹더라고요. 아우, 속 풀려. 역시 엄마 반찬 짱이야. 그 모습을 어머님은 예뻐 죽으려는 듯 보시더라고요. 저는 조금은 어색한 기분으로 앉아서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해서 배달시킨 거지? 그래, 이해해. 그래도 앞으로는 웬만하면 집밥 먹어. 이런 배달 음식 먹어버릇하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 힘들어. 알았지? 어머님은 세상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저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기분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 힘들다뇨? 저랑 남편 둘 다 맞벌이고 같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저는 집에서 밥 차려줘야 되는 사람인가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들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신 말인가 보다 생각하며 애써 넘겼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휴무도 끝나고 다시 출근을 해야 하니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어머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며느라, 우리 명진이 아침에 된장국 끓여서 줘. 내가 집 된장 준 거 있지? 거기에 바지락 넣고 끓이면 돼. 혹시 방법 모를까봐 방법도 보내줄게. 하면서 어머님의 된장국 레시피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황당한 겁니다. 저도 남편과 똑같이 출근하는데 저한테는 남편 밥 차려주라고, 그것도 뚝배기 위에 된장국 끓이고 갓 지은 밥으로 차려주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네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퇴근할 때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엄마가 된장국 레시피 보내줬지? 엄마 아까 점심시간에 전화했더라고. 된장국 먹었냐고. 남편에게 확인 전화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안 먹었다고 했는데. 남편은 눈치 없이 해맑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왜 그랬어? 그냥 먹었다고 하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고 해.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머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며느! 네, 어머님. 명진이 아침에 밥 안 차려줬어? 아, 네. 저도 바빠서.
네라고 대답하길래 차려준 줄 알았잖아. 아무리 바빠도 남편 밥은 좀 챙겨줘. 밖에서 일하는 사람 아침도 안 먹고 나가면 힘들어.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근데 어머님, 저도 같이 나가서 일하는데 아침에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일찍 일어나면 돼. 여자가 너무 게을러도 못 쓴다. 너도 그 김에 같이 아침 먹고.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당연하다는 듯 저렇게 말하시니까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우물쭈물 말 못하자 어머님이 또 그러시더군요. 우리 명진이 평생 아침 먹던 버릇했는데 못 먹고 다니면 힘들어해. 나 대신에 아침 좀 부탁해. 해줄 수 있지? 아, 네. 그래, 우리 며느리 손 야무져서 잘할 것 같다. 내가 레시피 다 보내줄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 그럼 집에서 쉬어. 어머님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야, 자기 아침을 꼭 먹어야 돼? 먹으면 좋지. 안 그래도 나 요즘 아침을 못 먹었더니 좀 힘들긴 해. 남편의 말에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결혼했으니 제가 아침을 차려줘야 되는 게 맞나 싶었죠. 저는 저희 집이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늘 싸우시기만 했고 아빠도 집을 자주 나가신 적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고 행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은 다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자신도 없고 기준도 없었던 거죠. 그저 제 눈에 화목해 보이는 시댁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 저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보다 1시간이나 먼저 일어나 밥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은 하루 전날에 빠짐없이 다음날 아침 식단을 보냈어요. 집에 재료가 있으면 그대로 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제 나름대로 차려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었죠. 아무리 1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해도 남편 밥 차려주고 정리 후 제 출근 준비도 해야 되다 보니 정말 바쁘더라고요. 마음 한켠엔 뭔가 불합리하다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신 건지 또 전화가 오셨죠. 며느! 네, 어머님. 내가 오늘 아침은 미역국 끓여달라고 했는데 명진이한테 들으니까 어젯밤에 먹었던 김치찌개 먹었다며? 저는 그 말에 어머님이 매일같이 남편한테 확인 전화를 하나 싶었어요. 아, 네. 국거리 소고기를 사놓은 게 없어서요. 내가 어제 레시피 보냈는데 못 봤어? 저도 어제 야근을 해서 늦게 집에 갔거든요. 아휴, 그래도 그렇지. 전날 먹은 걸 또 먹이고 명진이 물려서 그렇게 잘 못 먹는데. 어머님은 섭섭한 목소리로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근한다고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한 며느리는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제가 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였어요. 집으로 식재료들과 돌솥까지 왔습니다. 전기밥솥은 밥이 별로 맛이 없으니 이왕이면 돌솥으로 지어달라는 거였어요. 게다가 야채들이나 고기들도 집으로 왔습니다. 그 식재료에 맞춘 레시피들을 또 저에게 보내셨고요.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회사 일도 바쁘고 저도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집에 와서는 어머님 보내주신 식재료 다듬고 보관하고 밥 차리고 다음날 밥 차릴 거 준비해놓고 내가 밥하려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밥 해주려고 자기랑 결혼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잖아.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식재료 사서 보내시고 갈수록 바라시는 것도 많아지시잖아. 나도 자기랑 똑같은 일해. 근데 왜 나만 자기 밥 차리고 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해야 해? 제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저를 달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밥에 좀 예민하셔. 평생 그렇게 사셨어. 나 커오면서 치킨 한 번 안 시켜 먹었어. 엄마가 밖에서 파는 치킨 기름 더럽고 몸에 안 좋다고 집에서 일일이 닭 튀겨주시고 그랬거든. 평생 그렇게 사셨다 보니까 좀 집착하시는 게 있어. 다 알겠는데 왜 나한테까지 그런 걸 요구하시냐고.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그래도 우리 엄마 자기 엄청 좋아해. 착하고 요즘 여자들 같지 않다면서. 자기 우리 엄마한테 점수 엄청 딴다?
그까짓 점수 안 따도 그만이다 싶었습니다. 밥 차리는 일은 저에게 몹시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으니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제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또 어머님이 남편을 워낙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거니까 나도 어느 정도 맞춰드리자 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였죠. 그런데요. 제가 무심코 남편과 저녁밥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거든요. 그날은 제가 스팸을 구워다가 계란을 올리고 소스를 부어서 스팸 덮밥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맛있다면서 2그릇이나 먹겠다고 했고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서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몹시 차갑더라고요. 평소 저에게 며느리라고 부르셨는데 그날은 민영아라고 이름을 부르시고요. 민영아, 네 어머님. 너 SNS 보니까 명진이 저녁에 스팸 구워줬니? 네?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제 SNS를 아시는 것도 놀랐지만 애초에 어머님이 SNS를 하신다는 것도 놀랐거든요.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그렇다고 하니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가공육을 주면 어떡하니? 가공육이 얼마나 발암물질이 높은 줄 알아? 나는 명진이 키우면서 한 번도 그런 음식 준 적 없다. 근데 세상에 그걸 구워다가 아휴. 어머님은 기분 나쁘다는 듯 저한테 그러시는데 저는 더 황당하더라고요. 어차피 명진 씨 회사에서 일할 땐 밖에서 식사하는데 허구한 날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가공식품 엄청 먹습니다. 근데 제가 스팸 덮밥 한번 해줬다고 그것도 제 SNS 염탐에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근데 명진 씨가 좋아해서 해준 거예요. 좋아한다고 다 먹이니? 건강한 집밥 먹다가 그런 자극적인 음식 먹이면 맛이야 있으니까 먹겠다고 하겠지. 어머님, 명진 씨 악이 아니에요.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스팸 한번 먹었다고 이렇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는 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먹이지 말라면 먹이지 마. 너는 왜 쓸데없는 데서 고집을 부리니? 나는 우리 아들 키우면서 그런 거 안 먹였다고. 그런 건 쓰레기야, 쓰레기. 어머님은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노여운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지 제 아들인가요?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품 안의 자식도 아니고 또 며느리가 없는 시간 쪼개서 밥까지 차려줬는데 기껏 차려준 밥 가지고 쓰레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싶었죠. 저는 일단 알겠다고 안 먹인다고 했는데 통화가 끝나고 10분도 안 돼서 가공육의 위험에 대해서 햄이나 소세지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에 대한 기사를 수도 없이 보내시는 겁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했죠. 너네 엄마가 나한테 보내는 것 봐. 스팸 덮밥 한번 해줬다고 이게 말이나 되니? 그리고 어머님이 내 SNS 계정은 어떻게 아셔? 제 말에 남편은 제 폰을 쓱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랑 나랑 SNS 친구인데 내 것 타고 자기 것도 들어갔나 보지 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네 엄마가 뭐냐? 나 좀 섭섭하다. 그럼 너네 엄마지 우리 엄마야? 똑같이 일하고 와서 퇴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밥 차려줬는데 내가 왜 허구한 날 너네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이 굳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단단히 토라진 얼굴로요. 말해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무슨 당신 밥 차려주는 식모로 들어왔어? 자기가 어머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무슨 말을 해? 엄마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살라고? 정 싫으면 자기가 말해. 뭐라고? 밥 차리는 거 그거 뭐라고 매번 나한테 바가지를 긁냐?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엄마는 평생 나한테 밥 해주면서 너같이 앓는 소리 한 번을 안 했다. 우리가 같이 살면 뭐 얼마나 살았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밥 해주기 싫다고 징징거리냐고. 남편도 정색하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애초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엄마 욕했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더 득달같이 따져대는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기막혀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죠. 됐어. 나 이제 네 밥 안 차려. 뭐?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니네 집 가서 밥 먹고 출근하던지. 내가 무슨 밥 차리려고 결혼한 줄 아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확 들어갔어요. 그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싸우는 부모님 보면서 결혼은 안 하겠다 마음먹었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것 같은 남편을 보며 그런 생각이 달라졌었어요. 나도 저 남자와 결혼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기대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제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남편은 상상 이상으로 마마보이였고 어머님은 다 커서 결혼까지 한 아들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생각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려고 했죠. 그것도 제 손을 빌려서요. 말로는 며느리라고 하시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저는 자기 역할을 대신해줄 식모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가정이 맞는 건가 회의감이 들었죠. 남편은 자기 엄마만 두둔할 줄 알지 전혀 제 편이 돼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일 이후로 SNS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이 이대로 지속되는 게 맞는 건가도 생각하게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전화해서 그러시더군요. 며느, 왜 SNS 탈퇴했어? 내가 그때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빠서 지운 거야? 저는 어머님 전화에 속이 갑갑해져 오더라고요. 저한테 며느 하실 때마다 가슴이 옥죄어져 왔습니다. 말투만 사근사근하지 자기 아들한테 더 잘하라는 압박이었으니까요. 그냥 지웠어요. 내가 뭐 별말 했다고 계정까지 지우고 그러니 나는 그냥 너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한 번씩 보고 그랬던 건데. 네, 저기 그래서 말인데. 네, 혹시 명진이한테 밥 차려줄 때 사진 좀 찍어서 나한테 보내줄래? 저는 어머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네? 그냥 밥 차린 거 사진 한 장씩만 찍어서 전송해줘.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해 먹고 사는지, 뭐 부족한 건 없는지 좀 보려고 그래.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챙겨주고 그러려고. 저는 참았던 인내심이 뚝 끊겼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말했죠.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어머님. 뭐? 사진 보내드리면 그걸로 이건 왜 좋냐, 저건 왜 안 좋냐, 온갖 음식 잔소리 퍼부으시려고요. 뭐? 잔소리를 퍼부어? 예, 너 말 다 했니? 아니요, 어머님 이럴 거면 아들 장가 왜 보내셨어요? 그냥 평생 끼고 사시죠. 제가 명진 씨 밥 차리려고 결혼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도 노여운 목소리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아주 무섭다?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야? 결혼했으면 여자가 밥을 차려주는 건 당연하지. 저도 일하거든요. 명진 씨랑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직급이고요. 그래도 엄연히 여자 할 일 있고 남자 할 일 있는 거다. 여자 할 일은 밥 차리는 거고 남자 할 일은 그 밥 처먹는 건가요? 어머님은 밥 차린 거로 이러쿵 저러쿵 훈수 두시는 거고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너 이제 와서 보니 아주 싸가지도 없구나. 이혼 가정에서 컸다더니 이제 와서 보니 딱 그럴만해.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큰애답다. 그 말에 저도 완전 발작 버튼 눌렀습니다. 고상한 척 다 하시더니 막상 이런 상황 되니까 제 약점까지 바로 들먹이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저 회사 일한다고 힘들어도 끝까지 어머님 말씀대로 명진 씨 밥 차려줬어요. 어머님 하라는 대로 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했다고. 나는 평생 그렇게 했어. 남편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고가워? 너네 어머니도 그래? 여자가 사회생활 좀 한다고 집안일 소홀하고 남편 시댁 무시하고 그러면 못 쓴다. 딱 소방받기 좋은 거야. 저도 악을 질렀습니다. 예, 그러면 소방 맞을게요. 어머님 아들 도로 회수해 가세요. 저 더 이상은 못하겠거든요. 회사 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퇴근하고 나면 저녁 준비하고 다음날 먹을 식재료 준비해 틈틈이 반찬 만들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돌솥밥하고 국 끓이고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면 아들 도로 데리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따로 퇴근을 해서 저 먼저 집에 왔죠. 남편도 집에 왔는데 어머님에게 전화를 받은 건지 따지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엄마한테 완전 막말하고 대들었다며? 남편 얼굴도 꼴보기 싫었죠. 어머님한테 당신 회수해 가라는 소리는 못 들었어? 뭐? 우리 이혼하자.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머님 보고 당신 도로 데리고 가라 했어.
어머님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결혼 전 때처럼 잘 걷어먹이시면 되겠네. 나는 더 이상 못하겠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이 쉬워? 안 쉬운데 너네 엄마가 쉽게 해주잖아. 너네 엄마? 와 진짜 너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이혼 참 쉽게 생각한다. 저는 그 말에 진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믿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순간이 되니 자기 엄마랑 똑같이 제 약점을 바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저런 말을 바로 하는 거 보니 속으로 저와 저희 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겠더군요. 저는 주방으로 가 어머님이 준 뚝배기를 싱크대 안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났죠. 뭐 하는 짓이야? 그래, 나 이혼 쉬워. 말 같지도 않은 일 꾸역꾸역 참는 것보다 차라리 쉽게 이혼하는 게 낫지. 이혼이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별거야? 나 너랑 이제 안 살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갔죠. 남편도 그런 저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에서 자기 엄마랑 통화하고 있더군요. 참 얼마나 끝까지 찌질하던지. 그렇게 엄마 집으로 갔는데 가기 전까진 그냥 엄마 집 가지 말고 호텔 같은 데 갈까 싶기도 했어요. 반반 나눠서 낸 집인데 홧김이지만 내가 왜 나왔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친정에 가니 엄마는 좀 놀라긴 해도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랑 헤어지기 전까진 자식 생각해서 또 이혼녀 되기 무서워서 꾸역꾸역 참았다고. 근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 차라리 이렇게 갈라선 게 속은 훨씬 편했다고요. 저보고 굳이 꾸역꾸역 참고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해보니 이혼 그거 별거 아니라고. 네가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죽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말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를 참 많이 원망했는데 결국 저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도 저희 엄마더군요. 남편 역시 시부모님과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듯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님이 저와의 이혼을 원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말 제가 되먹지 못하고 기도 세서 자기 아들 힘들게 할 것 같다며 차라리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갈라서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혼 자체는 쉬웠습니다. 합의 이혼하기로 했고 결혼할 때 해온 거 반반이다 보니 재산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었죠. 문제는 회사 생활이었어요. 같은 회사다 보니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딪혀야 되는 게 힘들었죠. 이혼하는 거다 보니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났고 몹시 껄끄러워질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회사는 열심히 다니려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게 그맘때 저에게 이직 기회가 생겼어요. 조건이 비슷했으면 안 옮겼을 텐데 지금 회사보다 연봉이 훨씬 나았죠. 남편과 같은 회사 다니는 것도 좀 껄끄럽기도 했고 연봉이나 조건도 훨씬 좋다 보니 결국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옮긴 회사는 지금도 잘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갈라섰고 이제는 남남으로 지냅니다. 결혼 생활을 끝으로 그놈의 밥 타령에서도 벗어나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과 제가 이혼한 게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님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남편 돌려받아서 본인이 원하던 대로 밥 실컷 해먹일 수 있을 테고 남편도 완전 응석바지 어린애 같은데 자기 엄마한테는 마음껏 그렇게 해도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밥 타령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모두에게 오히려 다행인 이혼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혼 딱지만 빼고는 원래의 제자리를 다시 찾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다만 한 가지, 제발 어머님의 귀중하고 아까워 죽겠는 아들은 다시는 방생하지 말았으면 해요. 괜히 애먼 남의 집 딸 고생시키지 말고 애지중지 귀한 아들 본인이 끝까지 본인 원하는 대로 잘 걷어먹였으면 합니다. 본인 아들은 그렇게 귀하고 아까워하면서 남의 집 딸 부려먹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그 이기적이고도 이중적인 모습에 정말 질릴 대로 질렸거든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저는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 유지되는 거라면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제 스스로의 가치와 커리어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생각의 변화를 주었으니 꼭 이혼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도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